여기 꿈 많은 여고생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친구는 전부와도 같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며 모든 것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같이 나누던 7명의 여학생이 한꺼번에 변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천진시는 중국 동부의 광역시로 수도 베이징과 인접해 있습니다. 인구 1562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로 경제, 금융이 발달한 상공업 도시죠. 오늘은 천진시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쯤 떨어진 정해현에 있는 한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해 1중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로 1958년에 설립돼 학생 3,000여 명과 교직원 200여 명이 다니고 있는 중국 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1998년 12월 23일 바람이 차가운 추운 겨울 아침 정해 1중 3학년 9반 학생들은 교실에서 조용히 아침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자리가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부반장 샤오팅이 인원을 확인합니다. 모두 같은 기숙사 방을 쓰고 있는 7명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침 자율학습이 끝나고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부반장 샤오팅은 아침 자율학습에 빠진 친구들을 데리러 여자 기숙사 113호로 갑니다. 그녀는 아직 등교하지 않은 7명이 늦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 지각한 친구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할 심산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여자 기숙사 113호 문 앞에 도착하고 확 밀려오는 코를 찌르는 듯한 역한 냄새에 샤오팅은 자기도 모르게 코를 막았습니다. 뭔가 썩은 듯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냄새가 113호 문 밖까지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샤오팅은 옆방 112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실 어젯밤에 이런 비슷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밤이 늦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잠들었죠. 샤오팅은 왠지 113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다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확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모습에 도와주세요! 라며 울부짖습니다. 그녀의 외침에 달려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조차 처음 보는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7명의 여학생이 쓰러져 있었는데 모두 얼굴이 일그러지고 입가에는 구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손톱으로 긁은 자국, 찢겨진 이불, 오줌을 싼 학생들까지 한눈에 봐도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쳤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처음 경찰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지만 한두 명도 아니고 7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단체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상태로 보아 사인을 농약 중독으로 판단하고 사건 현장을 조사합니다. 경찰은 방 안 어디선가 희미하게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냄새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유리컵에 든 액체에서 났는데 그 액체의 정체가 매우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유리컵 안에 든 액체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피해자의 혈흔, 구토물, 소변 등 여러 단서를 수집해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만나 학교 내부 상황을 파악합니다. 경찰은 면담을 통해 기숙사 113호에 원래 총 8명의 여학생이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발견된 7명의 여학생 외에 다른 한 명이 더 있다는 말이 되는데 경찰은 곧장 해당 여학생을 수소문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효설. 경찰이 그녀를 찾았을 당시 그녀는 밖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친구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니? 경찰이 묻자 조양은 경찰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는 조양의 모습에
경찰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낍니다. 113호의 유일한 생존자. 경찰은 그녀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12월 24일 부검 결과 7명의 피해자 모두 22일 밤 11시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의 구토물, 소변, 그리고 유리컵에 든 액체에서 모두 농약 성분이 검출됩니다. 예상한 대로 사인은 농약 중독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학생 식당 조리사를 용의자로 의심하고 수사하지만 피해자들 외에 피해를 본 학생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금방 혐의에서 벗어납니다. 경찰은 여자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일로 추정되는 22일 밤 수상한 사람을 봤거나 특별한 일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는지 조사합니다. 113호 옆방인 112호에 살고 있는 서량과 고경의 진술에 따르면 12월 20일 밤 11시 50분 조금 전부터 갑자기 나기 시작한 악취 때문에 서량과 고경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는 더 심해졌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두 사람은 기숙사 관리인 왕씨를 찾아갑니다. 세 사람은 기숙사 전체를 함께 돌아본 후 113호, 112호, 111호, 110호 이렇게 4개의 방 중 하나에서 문제의 악취가 퍼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관리인 왕씨는 당직 교사에게 전화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 당직실로 당직 교사를 찾아가지만 당직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씨는 밤이 많이 늦었으니 서량과 고경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역한 냄새를 참아가며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경찰은 두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22일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여러 학생의 증언을 수집합니다. 그 결과 용의자 조양이 사건 당일 밤 113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조양은 원래 113호에서 7명의 피해자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양은 사건 당일 밤에도 여느 날처럼 피해자들과 함께 방에 있었고 기숙사 방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고통 속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다 지켜봤고 숨진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잤다는 얘기가 됩니다. 10대 여고생이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다니 이 소름 돋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당시 상황을 제일 먼저 목격했을 조양이 신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조양이 범인일 것이라는 경찰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현장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피해자들의 몸에서 별다른 상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방 안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널브러져 있기는 했지만 다툼이나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서 발견된 혈흔의 위치, 크기, 모양, 방향 등을 볼 때 피해자 모두 가만히 서 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며 딱히 피해자의 움직임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구토물 속에서 아직 다 소화되지 않은 사과 조각들이 나왔는데 아무리 농약을 물에 희석한다고 해도 냄새가 심하게 나서 마시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과를 함께 먹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피해자들이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꽤 돈독했다는 증언들로 미뤄볼 때 원한에 의한 사건은 아닌 듯 했습니다. 농약 성분이 검출된 액체가 있던 유리컵에서 채취한 지문을 분석한 결과 조양의 지문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증거물 중에 과도 한 자루가 있었는데 과도에서도 조양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농약을 판매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가게 사장은 12월 20일 무렵 10대로 보이는 여학생 한 명이 0.5kg 농약 한 병을 사갔어요. 그 학생은 바로 조양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조양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녀를 체포합니다. 그러나 조양은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합니다. 경찰이 증거를 들이대며 그녀를 추궁하자 결국 조양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경찰의 예상과 달리 자신은 조력자일 뿐 범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꾸미고 실행한 건 류산산이에요. 전 류산산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류산산. 그녀는 숨진 7명의 학생 중 한 명입니다. 류산산은 조양과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학교에서도 이 둘은 아주 특별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효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998년 9월, 류선사는 1년간 사귄 남자친구 챙과 헤어집니다. 그녀는 시련의 아픔을 이기지 못한 채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친구 조효설의 위로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힘들어했습니다. 3달 뒤 1998년 12월 22일 류선산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극도의 불안 증세와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류선산이 조효설을 부릅니다. 나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 혼자 가는 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너 빼고 다른 애들은 나랑 같이 갔으면 해. 나 좀 도와줘. 류산산의 이런 정신 나간 소리에 조양은 기꺼이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양은 류산산의 계획대로 농약을 한 병 사옵니다. 밤 10시 류산산과 조효설은 기숙사 밖에서 물에 농약을 탄 뒤 물병과 유리컵을 가지고 기숙사 방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정해일중 고등학교에서는 폐결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류산산은 자신의 어머니가 폐결핵에 좋은 약을 보내줬다며 다 같이 먹자고 합니다. 이게 폐결핵에 엄청 좋대. 좀 쓰고 힘들겠지만 다 마셔야 돼. 조양은 농약 탄 물을 룸메이트이자 반 친구들인 피해자들에게 차례대로 따라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진짜 몸에 좋은 약인 줄 알고 조금도 의심 없이 컵에 따라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하나둘 가쁜 숨을 내쉬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조양은 조금만 참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친구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마신 물을 뱉지 못하도록 사과를 먹입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친구들이 하나둘 조용해집니다. 그녀들은 그렇게 숨을 멈춥니다. 가장 친한 친구 류산산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 조양은 그대로 친구들 곁에서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고 조양은 혼자 밖에 나가 산책을 즐깁니다. 그러다 자신을 찾는 경찰을 만나게 된 거죠. 1999년 7월 28일 천진시 정혜연 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조효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당시 조양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은 당시 조양이 받을 수 있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양은 전 그저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도와줬을 뿐이에요. 전 아무 잘못 없어요. 무죄를 주장하며 1심 재판 판결을 불복해 항소합니다. 하지만 천진시 고등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후 조양은 모범수로 인정받아 15년 만인 2014년에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현재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자 중국 법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양의 진술만 믿고 조양을 단순한 공범으로 치부해 판결했다며 중국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대다수 중국인은 조양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사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은 조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조효설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사이코패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 당일 조양은 직접 농약이 든 물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마시게 했습니다. 또 친구들이 구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과를 먹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숨진 뒤에도 기숙사 방을 떠나지 않고 친구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절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농약 냄새가 꽤 심했을 텐데 피해자들도 어린 나이가 아닌데 진짜 약이라고 믿고 그걸 마셨겠냐며 뭔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내막에는 조양의 잔인한 범행 수법이 존재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여성이 집안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욕실을 청소하고 이번에는 아들 방을 청소하기 위해 아들 방에 들어가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의 방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들의 침대 밑에 어린 소녀가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국 잭슨빌. 미국 플로리다 동북부 최대 도시이며 인구 약 90만 명으로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메디 클리프턴. 1990년 6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메디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버지 스티브, 어머니 쉴라, 3살 많은 언니 제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메디는 거의 모든 걸 언니 제시와 함께 했는데 메디와 제시는 동물을 좋아하고 춤추고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피아노에 관심이 많았던 메디는 6살이 되면서부터는 매일 20분씩 꾸준히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잘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야구와 축구를 하며 놀았습니다. 어른들 눈에 메디는 발랄하고 귀여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디가 사라져버립니다. 1998년 11월 3일 화요일.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무렵 8살의 메디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피아노 연습까지 다 마친 메디는 엄마에게 달려가 친구들과 놀다 와도 되냐며 묻습니다. 메디는 제레미와 저스틴을 만나 놀 생각입니다. 제레미와 저스틴은 메디보다 오빠였지만 이들 셋은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쉴라도 딸 메디가 제레미 저스틴과 자주 어울려 노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 6시 20분. 저녁 준비를 다 한 쉴라는 딸 제시에게 놀러 나간 메디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제시는 자전거를 타고 메디를 찾으러 다닙니다. 메디가 있을 만한 곳은 다 가봤지만 메디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시는 집으로 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쉴라는 제시와 함께 온 동네를 구석구석 뒤지지만 메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쉴라는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 스티브에게 연락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집집마다 메디를 찾아 돌아다니고 메디가 없어졌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이웃들도 메디를 찾아 나섭니다. 경찰, 메디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까지 메디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메디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메디의 집 부근 집들을 시작으로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리고 헬기까지 동원해 그 일대를 모두 수색하죠. 하지만 메디의 흔적도 메디와 관련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합니다. 메디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제보를 기다리지만 메디를 봤다는 목격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 메디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 수색팀 외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모여 메디를 찾기 위한 수색팀을 꾸립니다. 수색팀은 학교, 공원, 역 등 인파가 많은 곳에 메디의 인상착의가 적힌 전단을 배포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FBI는 전문가를 파견해 잭슨빌 경찰과 함께 전면적인 수사를 펼치고 사건 당일 메디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11월 3일 오후 5시. 학교에서 돌아온 메디는 숙제를 끝낸 뒤 친구 제레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제레미는 일이 있어 메디와 함께 놀 수 없었습니다. 메디는 바로 저스틴을 찾아갑니다. 저스틴은 이미 다른 아저씨와 함께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디는 그들에게 뛰어가 자기도 끼어달라고 합니다. 신나게 야구를 하던 중 실수로 야구공을 잃어버립니다. 메디는 자기 집에 야구공이 있다며 저스틴과 함께 야구공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메디의 언니 제시가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시는 창문 밖에서 동생 메디가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야구공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10분이 지났지만 메디는 여전히 야구공을 찾고 있습니다. 짜증이 난 저스틴은 야구공을 찾으면 다시 놀자며 가버립니다. 메디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야구공을 찾아보지만 야구공을 찾지 못합니다. 실망한 메디는 제시가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지만 언니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메디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당인 메디와 함께 야구를 했던 저스틴과 중년 남성을 찾아갑니다. 경찰은 그 중년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리. 당시 나이 45세. 혼자 살고 있는 레리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레리가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2명과 놀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레리를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실시하죠. 레리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경찰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지만 레리는 메디의 실종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합니다. 레리는 메디가 야구공을 가져오겠다며 집으로 간 다음 메디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조사에서 야구공을 찾으러 메디의 집에 갔다 돌아온 저스틴이 레리와 계속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레리를 풀어줍니다. 경찰은 메디를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11월 10일 아침 7시 20분 메디의 부모 스티브와 슐라는 메디의 실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지 방송에 출연합니다. 방송에 나온 스티브는 경찰이 뭔가 빠뜨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사실로 드러납니다. 스티브와 슐라가 방송에 출연하는 동안 경찰서로 메디가 자기 집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신고한 사람은 바로 메디의 이웃 멜리사였습니다. 멜리사는 남편 스티브 필립스, 아들 조시와 함께 메디의 집 건너편에 살고 있습니다. 조시 필립스, 1984년 3월 17일 출생, 당시 나이 14세. 멜리사의 아들 조시와 메디의 언니 제시, 이렇게 세 사람은 이전에 종종 같이 놀았던 적이 있어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메디가 실종되고 필립스 부부는 수색팀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메디 찾는 일을 도왔습니다. 또 거리로 나가 메디의 실종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죠. 누구보다 메디 찾기에 열심이었던 이들이었기에 그들 집에 메디가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멜리사의 진술에 따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0일 아침 7시 멜리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청소를 합니다. 아들 조시는 학교에 가고 집에는 멜리사 혼자만 있습니다. 그녀는 욕실 청소를 끝내고 아들 방으로 갑니다. 아들 방이 가까워질수록 역한 냄새가 납니다. 조시는 앵무새 4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멜리사는 아들이 앵무새의 대소변을 바로바로 치우지 않고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나는 냄새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오늘따라 유난히 냄새가 심했습니다. 멜리사는 평소에도 아들 조시의 방을 청소했는데 최근에는 메디를 찾는 수색 작업에 나서느라 시간이 없어 며칠 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멜리사는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카펫이 물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조시는 물침대를 쓰고 있는데 멜리사는 조시의 물침대에 구멍이나 카펫이 젖은 것이라고 생각해 침대 시트를 젖힙니다. 순간 무언가 썩는 역한 냄새가 그녀의 코를 강타합니다. 멜리사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천천히 침대를 살펴봅니다. 침대 프레임 한쪽이 부서졌는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침대 가장자리에 삐져나온 흰 양말이 들어옵니다. 멜리사는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침대 밑을 봅니다. 으악! 침대 밑에는 어린 소녀가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모두가 애타게 찾고 있는 메디였습니다. 메디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멜리사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조시의 방을 조사합니다. 8살의 메디는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흰 양말만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시의 방에서 메디의 반바지와 다른 옷가지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옷장 뒤에서 혈흔이 묻은 야구방망이를 발견하죠. 검사 결과 야구방망이에 묻어있는 혈흔은 메디의 것임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뒤에서 칼 하나를 발견하는데 루미놀 검사로 핏자국을 찾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방 곳곳에는 방향제가 놓여 있었는데 아마도 악취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옆에는 메디의 실종 전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경찰은 분명 메디의 집 부근을 시작으로 그 일대 모든 집을 수색했다고 했는데 왜 필립스 부부의 집에서 메디를 찾지 못한 것일까요? 수색 당시 경찰은 필립스 부부의 집 역시 방문했고 당연히 조시의 방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조시의 방에서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았지만 조시가 앵무새를 기르는 것을 보고 앵무새를 기르다 보면 의뢰껏 나는 냄새쯤으로 여기고 별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메디를 찾은 경찰은 조시가 다니는 학교로 가서 조시를 체포합니다. 그는 자기가 범인임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조시의 진술에 따라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1월 3일 오후, 메디가 조 씨의 집을 찾아와 함께 놀자고 말합니다. 조 씨는 아버지에게 혼이 나는 게 무서워 단칼에 거절합니다. 조 씨의 아버지 필립스는 약과 알코올 중독자로 아들 조 씨와 아내 멜리사에게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필립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들 조 씨에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는데 자신이 없을 때 다른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지 못하게 했죠. 특히 여자아이들은 절대 안 됐습니다. 아버지 필립스의 이 같은 규칙 때문에 같이 놀자는 메디의 제안을 거절했던 조 씨가 갑자기 메디를 불러 집 마당에서 놀자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이 야구를 합니다. 잠시 후 조 씨가 던진 공이 메디의 눈을 맞춥니다. 메디의 눈에선 피가 흘러내리고 놀란 메디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메디가 큰 소리로 울자 조 씨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메디와 집에서 놀았다는 걸 아버지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엔 자신에게 어떤 처벌이 주어질지 너무도 뻔했습니다. 공포에 빠진 조 씨는 비명을 지르며 우는 메디를 조용히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메디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힘껏 내려칩니다. 메디는 그 자리에서 기절합니다. 조 씨는 기절한 메디를 자기 방으로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과정에서 메디의 바지가 벗겨집니다. 조 씨는 메디를 자신의 침대 밑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곧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필립스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조 씨는 메디가 살아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대로 걸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조 씨는 메디를 칼로 11번 찌릅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1999년 7월 6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조 씨의 변호사는 조 씨가 메디를 살해한 것은 맞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이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패닉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조 씨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는 아들과 아내에게 내내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사건 당일 조 씨는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어 변호사는 조 씨의 양측 전두엽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경과 전문의에게서 받은 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이런 점 또한 패닉과 판단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검사는 강하게 반박합니다. 메디와 제시의 부모의 말에 따르면 한 번은 조 씨를 집에 초대해 함께 저녁을 먹는데 식사 자리에서 조 씨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야한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문제 행동에 메디와 제시의 부모는 자신들의 딸들이 조 씨와 어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메디의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디의 부모는 당연히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신 가구나 소파 등에 수십 개의 스테플러 심이 박혀 있었는데 메디의 부모는 조 씨가 한 행동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어떤 소년이 제시의 방에서 뛰쳐나와 도망치는데 뒷모습이 영락없는 조 씨였습니다. 제시의 방을 확인해 보니 다른 물건은 다 그대로 있고 제시의 사진만 없어졌습니다. 이후 그때 없어졌던 제시의 사진을 조 씨의 방에서 찾게 되는데 검사는 경찰이 조 씨의 방에서 발견한 제시의 사진을 제출하며 평소 조 씨가 제시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30분 전 조 씨는 컴퓨터로 어른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욕정을 참지 못한 조 씨가 밖에 나와 놀고 있는 메디를 보고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으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메디의 목숨까지 빼앗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디의 바지가 벗겨져 있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에게선 몹쓸 짓을 당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조 씨가 컴퓨터로 어른 동영상을 봤다는 증거를 제출하지만 판사는 변호사가 제출한 조 씨의 전두엽 사진과 검사가 제출한 조 씨가 어른 동영상을 봤다는 증거 모두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검사는 주장합니다. 조 씨는 죽은 메디와 약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을 한 공간에서 보냈습니다. 게다가 메디를 찾는 수색대를 돕겠다며 합류하죠. 이건 보통의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재판은 이틀 동안 이어졌고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해 조 씨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사건 당시 조 씨는 14살이었습니다. 16세 미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플로리다 법에 따라
14세의 조 씨는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 판결을 계기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합니다. 2015년 조 씨의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사건 발생 19년 후 2017년 법정에선 조 씨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메디의 가족에게 공개 사과를 합니다. 메디의 가족은 감형을 받기 위한 조 씨의 쇼라고 생각합니다. 메디의 어머니 쉴라는 법원에 조 씨의 이전 판결의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조 씨는 다시 종신형을 선고받지만 2023년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 씨는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학업도 마치고 법을 공부해 재소자들의 항소를 돕고 그들의 개인 교사로 활동하며 공부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밴드에서 기타도 치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요가도 하죠. 피해자는 8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다 갔는데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해자의 삶이 대비돼 그 씁쓸함을 지우기 힘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t the cash in the bags. 2001년 7월 10일 밤 11시 50분 호주의 한 경찰서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남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빨리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바로 출동합니다. 신고자의 이름은 세프 곤잘레스. 당시 나이 20세. 필리핀계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세프는 차고 구석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세프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숨진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을 발견합니다. 세프의 집 벽에는 범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낙서가 발견되는데 아시아인은 꺼져라 라는 글과 함께 KKK단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KKK단은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극성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세프 곤잘레스의 가족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희생당한 것일까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 세프 곤잘레스. 그는 1980년 9월 16일 필리핀 바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세프는 아버지 테디, 어머니 메리, 그리고 2살 어린 여동생 클로딘과 함께 살았습니다. 1990년 7월 16일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필리핀 바교를 강타합니다. 바교 대지진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습니다. 당시 어린 세프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다리가 깔려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프의 아버지 테디가 급히 달려와 세프를 구해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일이 일어나고 테디는 필리핀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가족과 필리핀을 떠나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테디는 호주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이민 변호사로 꽤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세프는 능력 있는 아버지 덕택에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롭게 자랐지만 그에게 부모는 늘 버겁고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이웃들에 의하면 세프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특히 아들인 세프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죠. 어린 시절 세프는 음악에 대한 동경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아들인 세프가 의대나 법대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매일 공부하라고 닥달했죠. 결국 세프는 음악가가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세프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쌓여갑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세프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그는 비통한 모습으로 현상금 1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9천만 원을 내걸고 용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합니다. 덧붙여 범인들 스스로 자수하기를 촉구하죠.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은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세프를 동정했습니다. 세프의 부모와 여동생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세프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장례가 끝날 즈음
초기 수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프의 아버지 테디는 1층 거실에 쓰러져 있었고 몸에는 흉기에 의한 많은 상흔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차량 열쇠가 떨어져 있었고 서류 가방 안의 서류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 아래에서 피 묻은 발자국이 발견됩니다. 테디의 옆에는 세프의 어머니 메리가 쓰러져 있었는데 목과 가슴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메리의 핸드백은 열려 있었고 핸드백 속 물건들은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동생 클로디는 2층 침실에서 발견됐는데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세 사람의 사망 시간은 7월 10일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의 사망 시간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다시 사건 현장인 세프의 집으로 가 재수사합니다. 경찰은 집안의 거의 모든 옷장과 서랍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부엌 창문에 있는 커튼은 찢겨 있었고 과도 두 자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벽은 온통 인종차별적인 문구들로 도배되어 있었죠. 언뜻 보면 인종차별주의자가 돈이나 금품을 노리고 한 소행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점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경찰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희생자들의 사망 시간입니다. 그들의 사망 시간은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입니다. 보통 강력 범죄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범인은 재빨리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희생자들의 사망 시간으로 추정해 볼 때 범인은 꽤 오랜 시간, 약 3시간 정도 범행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력 범죄의 패턴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두 번째,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옷장과 서랍이 다 열려 있었지만 그 안에 옷이나 물건은 모두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고 누군가 뒤지거나 건드린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럴듯하게 범죄 현장을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범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고 잔혹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테디와 어머니 메리의 경우는 더 심했죠. 경찰은 이 사건이 평소 두 사람에게 깊은 원한을 가진 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누군가 창문으로 침입한 듯 부엌 창문의 커튼이 양갈래로 찢겨 있었지만 창턱에는 발자국이 없었고 커튼이 찢긴 것 말고는 별다른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 테디의 서류 가방 아래에서 발견된 피 묻은 발자국과 아들 세프의 발 사이즈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세프 곤잘레스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그의 진술에서 몇 가지 허점을 발견합니다. 먼저 세프가 집에 도착했을 때 여동생 클로딘이 숨을 쉬고 있어 그가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클로딘은 오후 4시 10분에서 4시 30분 사이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세프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30분이죠. 그리고 세프는 집에 도착해 차고에 차를 주차할 때 현관에서 황급히 뛰쳐나가는 2명을 봤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몇 번의 실험을 통해 세프가 차를 주차한 위치에서는 절대 현관문에서 나가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확신합니다. 세프 곤잘레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세프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3일 뒤, 세프는 아버지의 회계사를 찾아가 그의 상속 재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보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시드니 체스우드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임대합니다. 또 그는 자동차 딜러를 찾아가 유산을 상속받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며 보증금을 내고 렉서스 SC 430 차량을 한 대 삽니다. 세프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동정을 샀지만 뒤로는 흥청망청 돈을 쓰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경찰은 곧장 세프를 체포하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세프의 친구 샘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세프는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락실에 갔다가 시내 여기저기를 다녔죠. 그리고 밤 11시쯤 세프가 저를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줬어요. 샘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이 일어난 시간
세프는 사건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완벽한 알리바이가 생긴 셈이죠. 경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곧 2명의 중요한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한 명은 메리의 여동생, 즉 세프의 이모였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그녀는 아들과 함께 언니 클로딘의 집을 찾아갑니다. 몇 번이나 벨을 눌러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녀는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봅니다. 어두워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깨름칙하긴 했지만 별일 없을 거라며 그녀는 언니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프의 차가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아버지 테디의 고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50분경 그 역시 지나는 길에 세프의 집 차고에 세프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세프는 확실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시간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한 세프의 친구 샘이 세프에게 매수된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러자 세프는 돈으로 업소 여성 한 명을 매수해 사건 당일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거짓으로 증언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까지 매수해 업소 여성이 있는 곳까지 자신을 태워줬다는 각서까지 받아내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세프는 두 번째 신문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실 그날 저는 업소 여성과 함께 있었어요. 사실을 숨겨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택시 운전기사가 쓴 각서 한 장을 내밉니다. 하지만 세프의 이런 얄팍한 수법에 놀아날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프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죠. 게다가 경찰은 세프의 컴퓨터에서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기록과 독을 가진 식물을 구매한 기록들을 찾아냅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세프의 어머니 메리는 장출혈과 고열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식중독인 줄 알고 치료받았지만 경찰은 세프가 독이 든 음식을 어머니에게 먹여 생긴 병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단지 세프가 정확한 제조 방법을 몰라 메리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2002년 6월 13일 1년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경찰은 드디어 세프 곤잘레스를 체포합니다. 경찰은 3건의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범행 동기였습니다. 세프는 대학 성적이 떨어지자 자신의 성적을 위조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 클로딘이 부모에게 그 사실을 말하죠. 이에 화가 난 세프의 부모는 그에게 자동차를 압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폭발했고 세프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건 발생 당시 여동생 클로딘은 고작 18살에 불과했죠. 경찰에게 체포된 세프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아버지의 유산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법정에선 세프는 부모님과 동생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 범인이 아니라며 모든 범행을 일체 부인하죠. 2004년 5월 20일 배심원단은 수개월간 세프가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이라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세프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4년 영국 리버풀 북부 머지사이드 주에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8살의 브라이언 블랙웰은 총망받는 모범생으로 잘생긴 외모와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는 속칭 엄친아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브라이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정확히 말해 브라이언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86년) 영국의 한 마을에 아이 한 명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브라이언 블랙웰입니다.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애태우던 블랙웰 부부에게 브라이언은 신의 축복과도 같은 존재였죠. 브라이언은 부모의 사랑과 아낌없는 지지를 듬뿍 받으며 자랐고 어려서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자랑했습니다.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는 넘사벽 모범생이었죠. 게다가 운동도 잘해서 지역 클럽에서 주최한 테니스 학생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범한 능력을 가진 브라이언을 사람들은 브레인이라 불렀습니다. 블랙웰 부부는 아들 브라이언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컸고 아들이 외과 의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1998년 이들 부부는 아들 교육을 위해 연간 학비가 7,000파운드, 한화로 약 1,200만원에 달하는 명문 사립학교 리버풀 칼리지로 전학을 갑니다. 2004년 18살이 된 브라이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말 사바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합니다. 짙은 검은색의 빛나는 머릿결을 가진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소녀로 브라이언은 아말 사마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말죠. 사바의 아버지는 요르단에서 의사로 성공해 아주 유명했고 집도 아주 부자였습니다. 반면 브라이언의 아버지 시드니는 퇴직한 회계사로 어머니 제클린과 함께 골동품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상대적으로 여자친구의 집에 비해 여롭지 못한 자신의 가정 형편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고 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어떤 격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사바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브라이언은 사바에게 자신을 프로테니스 선수라고 소개했고 사우스포트의 약 45만 파운드, 화나 약 7억 2천만 원에 달하는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어린 학생이 거짓말 스케일이 참 남다르네요. 거기다 심지어 리버풀의 스타 플레이어 제라드가 이웃이라며 자랑했죠. 그리고 사바에게 엄청난 액수가 찍힌 영수증과 함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는데요. 사실 이 반지는 동네 주얼리 상점에서 산 그렇게 비싼 반지는 아니었지만 브라이언이 깜찍하게도 그 영수증을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부르듯 브라이언의 거짓말은 멈출 줄 모르고 그 정도가 더해갔죠. 점점 그의 생활은 모두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이키로부터 7만 파운드, 화나 약 1억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참가 자격을 얻었다며 허풍을 치고 사바를 그의 전속 매니저로 고용합니다. 2004년 4월 당시 브라이언의 계좌에는 9펜스, 화나로 약 150원 정도밖에 없었지만 사바에게 3만 9천 파운드, 화나 약 6,200만원짜리 급여 수표를 끊어줍니다. 그렇지만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수표가 지불 거절되자 브라이언은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매니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금 당장 너무 어려워요. 절 위해 대학 등록금을 모아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천 파운드를 미리 좀 쓸 수 없을까요? 꼭 좀 부탁드려요. 브라이언은 능숙한 연기로 매니저를 완벽히 속이고 부모가 자신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 중 9천 파운드를 인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날 브라이언은 사바에게 6,600 파운드, 화나 약 1천만 원짜리 신형 포드를 사주며 뉴욕으로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합니다. 하하, 참 고등학생이 노는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요. 후덜덜합니다. 그의 거짓말은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브라이언은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신청서에 자신의 연봉을 4만 5천 파운드, 화나 약 7,100만 원으로 기재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거짓 정보로 신용카드도 13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인 시드니의 서류를 이용해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아니, 은행이 이렇게까지 허술하다고요? 어린 학생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은행이 한심한 건지 아니면 1,000만 원, 2천만 원쯤은 우습게 여기는 허세쩐 브라이언을 탓해야 하는 건지. 브라이언은 이렇게 거짓말로 얻은 돈으로 흥청망청 매일같이 여자친구와 즐거운 나날을 보내며 그녀 앞에서는 자기가 엄청나게 성공한 완벽한 남자인 양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죠. 2004년 6월
브라이언의 어머니 제클린은 무언가 변해버린 듯한 아들을 보고 수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비정상적인 아들의 소비 행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남편 시드니에게 이 사실을 말하죠. 블랙웰 부부는 브라이언을 크게 나무라고 제클린은 당장 은행으로 전화해 브라이언의 신용카드와 대출을 정지시킵니다. 허세의 원동력이자 거짓말의 미천이었던 대출과 신용카드가 막혀버리자 사실상 경제적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브라이언의 마음에는 부모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2004년 7월 25일 블랙웰 부부는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술을 몇 잔 마시며 브라이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도중 아버지 시드니는 브라이언의 행동이 잘못됐다며 그를 비난했고 가득이나 불만에 가득 차있던 브라이언은 참지 않고 아버지한테 대들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언쟁으로 시작했으나 점점 격렬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버지와 대화할 당시 브라이언은 벽에 그림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망치와 못이 들려 있었죠. 모든 일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브라이언은 손에 들고 있는 것들로 71세 고령의 아버지를 내리칩니다. 이때 부엌에서 내일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제클린은 이상한 소리에 거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라 브라이언을 말리기 위해 달려들지만 한창 나이에 10대 남자아이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을 말리는 제클린을 향해 마구 손을 휘둘렀고 결국 제클린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어머니를 욕실로 옮긴 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과하죠. 그러나 브라이언의 광기는 멈출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진행된 부검 결과에 의하면 브라이언은 아버지에게 30여 차례, 어머니에게는 20여 차례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안 곳곳이 붉게 물들고 너무 처참해 감히 볼 수조차 없을 정도였지만 브라이언은 구급차를 부르지도 경찰을 부르지도 않고 청소를 하거나 치우지도 않은 채 자신의 부모를 욕실과 거실에 그대로 두고 짐을 싸서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사바의 집으로 가죠. 사바의 집에 도착한 브라이언은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뉴욕행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예매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죠. 여행 내내 브라이언은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엄청난 돈을 씁니다. 하루 숙박비가 무려 2,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50만원짜리 뉴욕 플라자 호텔 최고급 객실 프레지덴셜 수트에 3일 동안 머물며 온갖 비싼 음식과 샴페인을 마시고 한 끼 식사에 수천 파운드를 써댔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바베이도스 등 가는 곳마다 값비싼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죠. 이들이 17일 동안 여행해서 쓴 돈이 무려 3만 파운드, 화나 약 4,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은 모두 브라이언의 아버지 시드니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죠. 사바와의 여행에서 브라이언은 내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끔 자신의 부모와 통화하는 척 연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사바는 브라이언에게서 조금의 이상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고 있는 동안 브라이언의 부모는 집에 유기된 채 점점 부패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를 발견한 이는 없었습니다. 2004년 8월 10일 브라이언과 사바는 뉴욕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브라이언이 사바의 가족에게 묻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마요르카 섬으로 휴가를 가셨는데 제가 집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죄송하지만 잠깐 여기서 신세를 져도 될까요? 사바의 가족들은 흔쾌히 승낙했고 브라이언은 사바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잠깐,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10대 미성년자 단 둘이 보름이 넘도록 해외여행을 가고 아이 말만 듣고 집에서 생활하도록 허락해 준다고요. 브라이언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일주일 뒤 브라이언은 영국의 대학 입학 시험인 A레벨에서 전과목 A를 맞으며 노팅엄 의대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브라이언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 우수한 성적과 미래 계획 등에 대해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훗날 브라이언의 담임은 이때를 회상하며 너무나 밝은 브라이언의 모습에 그가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2004년 9월 5일 블랙웰 부부가 세상을 떠난 지 약 6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웃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블랙웰 부부가 예전에도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기는 했지만 이렇게 긴 시간 여행을 간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랙웰 부부의 한 이웃은 그들의 집을 지나가던 길에 우체통에 우편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그는 블랙웰 부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우편물을 가지고 그들의 집 문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참을 수 없는 역한 냄새가 몰려왔습니다. 그는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들어 창문으로 몰래 집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파리와 알 수 없는 이상한 벌레들이 가득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참혹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시드니가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과 욕조에 누워있는 시드니와 제클린을 발견합니다. 시드니는 거실에서 한 손에 안경을 쥔 채로 의자에 앉아 축 늘어져 있었고 제클린은 욕조에 얼굴을 박은 채로 둥둥 떠 있었습니다. 이미 부패가 진행된 그들의 모습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그들의 사인을 확인했으며 사망시간을 2004년 7월경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장과 시드니 제클린에게서 브라이언 외에 제3자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가장 먼저 브라이언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2004년 9월 8일 경찰은 사바의 집에서 브라이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브라이언은 범행 시간에 자신은 미국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는 경찰의 압박과 신문에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짓을 했다니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가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건 뭐죠? 아빠, 사랑해요? 정말 마지막까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다니 욕도 아깝습니다. 2005년 6월 브라이언이 체포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리버풀 형사법원에서 브라이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들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거해 브라이언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은 무한한 성공과 권력, 인기를 욕망하며 지위나 성공을 위해 대인관계에서의 착취, 공감, 결여, 사기 같은 행동 양식을 보이는 인격장애입니다. 이들은 현실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욕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치밀한 거짓말로 꾸며진 자신이 만든 환상에 살고 있죠. 이들은 환상이 무너질 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여자친구 사바 앞에서 항상 거짓으로 자신을 완벽한 남자로 꾸몄습니다. 자신의 사치와 거짓이 부모에게 발각되어 저지당하자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브라이언이 왜 이러한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명확한 동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부모가 유혹 여행을 반대하자 자신이 만든 환상의 세계가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분노의 광기에 휩싸여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브라이언의 이런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고려해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과실치사로 그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05년 6월 29일) 리버풀 형사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재판에 앞서 그의 변호사에게 한 통의 편지를 읽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의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원한 당신들의 아들입니다. 세상 무엇도 당신들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들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전 제가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매 순간 괴롭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는 재판 중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리버풀 형사법원은 브라이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고 최소 6년을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주관하던 판사는 브라이언에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석방은 없을 거라고. 이 말을 들은 브라이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 너무나 소중했던 블랙엘 부부,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났던 아들,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남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엄친아 아들과 그를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부모,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던 이 가족은 인격 장애를 가진 아들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부모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